네,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틀 목금은 저희가 일하는 날이니까요. 9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해외 같은 경우는 명절이 없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먼저 글로벌하게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16일은 이제 9월 뉴욕의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한국은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18일까지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9월 17일은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9월 18일 날은 이제 미국에서 FOMC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은 미국의 8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9월 20일은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가 결정될 예정이고,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역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변수는 어떤 거예요? 역시 FOMC랑 BOJ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FOMC는 정말 이번이 중요한 게 결국 이제 2년 만에 금리 인하 이제 사이클로 진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그 이벤트가 될 것 같고, 과연 이제 몇 퍼센트 인하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죠. 네. 뭐 0.25냐 0.5냐. 시장은 0.5를 원하는 거는 같아요. 움직이는 걸 보면. 근데 과연 거기에 맞게 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도 중요하니까 금리를 이게 또 너무 빨리 올려버리면 엔캐리 청산 우려가 커지니까 이번에는 아마 동결할 것 같긴 한데요. BOJ에서 어떤 멘트를 해줄지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이제 FOMC랑 BOJ 같은 미국과 일본의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중요하고, 그다음 9월 20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이게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데 중국이 좀 경기가 워낙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인하를 해줄지, 뭐 동결을 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인하를 한다면 중국의 의지가 좀 있는 거니까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방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도 해보자면은 이게 중동 지역의 미사일 수출이 좀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불리는 천궁2가 이라크에 수출될 거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일부 시간에는 이제 보고서 말씀드린 건 그 동유럽이나 유럽 쪽은 이제 지상 무기 중에 그 탱크 같은 거 있죠. 뭐 자주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는 왜냐하면 평야 지역이니까 대평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근데 중동 지역은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사막 지역이긴 하지만 서로 국경을 넘어서 싸우는 것보다는요. 이스라엘과 이란도 중간에 이게 국경이 맞닿아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냐면 미사일로 싸워요. 주로.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사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게 또 중동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천궁2가 이번에 이제 이라크까지. 물론 이거는 아직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우리나라 이 미사일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부분 미국의 패트리어트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제 패트리어트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천궁2가 한 발당 15억인데 패트리어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가격 자체가. 근데 성능도 괜찮기 때문에. 근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끝나지 않을 거고, 천궁2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 중동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왜냐하면 검증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방산의 특히 미사일 쪽에서의 경쟁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확실한 뭔가 이런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 좀 한 가지 안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메모리 업체들이 중국의 HBM 수출을 못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언론 보도 있었는데 사실 중국 수출이 높잖아요, 비중이 우리 반도체는. 그러면 이거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근데 HBM 수출하지 못하는 건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HBM 비중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건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통 반도체이기 때문에 HBM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사용하는 AI 가속기라 그러죠. 엔비디아 칩도 좀 약간 저사양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사양 최신 제품들은 미국이 수출 못하게 지금 막아버리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 성능이 좋고 굉장히 비싼 거고, 그 구형 모델에 들어가는 거는 HBM도 가격도 더 낮고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적에 영향을 크게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악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의 모든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HBM 수출을 좀 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고 실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그 산업안보 차관인데 사실은 HBM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유사 입장국 뭐냐면 네덜란드도 있고 일본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실제 지금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죠.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입장에선 더 많은 국가가 그런 거에 좀 동참을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돌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도 곧 이런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니까 우리가 직접 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예, 하길 원하는데 한국 정부의 또 입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미국이 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기에 동참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설사 동참을 해도 HBM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너무 좀 악재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로 좀 꼽는 게 중국 경쟁사인 CXMT가 반도체 약간 저가형 반도체를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미국의 이런 중국에 대한 규제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꾸 이러면 이럴수록 중국은 반도체 만들기가 더더욱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쟁력을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말씀하시면서 이제 BMW 안 팔린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뭐 독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BMW도 주가가 2년 내에 최저가로 추락을 했는데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공장을 접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현대차 GM은 보면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 맺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서 이거는 어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한 번쯤 조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변화죠. 폭스바겐도 그렇고 BMW 하면 정말 대단한 기업들인데 이들이 휘청이고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죠. 중국의 비중들이 높은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중국의 소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중국 전기차는 자체 브랜드들은 또 잘 팔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경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이중고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사에 다 통용됩니다. 이거 뭐 현대차도 있고 미국의 GM도 있을 거고 포드도 있을 거고 토요타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다만 이제 현대차는 버틸 수 있는 게 중국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중국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의 공세 또 중국의 경기 침체 위기를 어쨌든 이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2,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잘 극복한 업체는 선도 업체로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대차가 저는 상당히 유리해졌다. 네. 왜냐하면 지금 폭스바겐이 2등이잖아요. 현대차가 3위인데 그걸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현대차 GM이 이제 갑자기 공동 개발 생산한다고 뉴스가 하나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 동맹에서 잘 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좋은 건가는 사실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이 법적 구속력은 아직은 없어요. 뭐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일단 해보자. 검토해보자라고 이제 서로 만나서 아마 뉴욕에서 서로 이제 CEO끼리 정의선 회장하고 메리바라 CEO인가요? 아마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계약들은 나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신문 기사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중국의 이 저가 공세, 전기차 침공에 맞서자.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이제 밸류 체인을 공유를 하면 좀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좀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GM의 캐나다 공장에서 현대의 산타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제 이유는 왜냐하면 서로 공장들이 또 다르잖아요. 네. 세계 각지에. 그러니까 서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공장까지 생산 시설을.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현대차보다는 GM한테 더 유리할 것 같은 게 현대차는 GM이 없더라도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 잘 만드는데 물론 현대차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픽업 트럭.
미국은 픽업 트럭이 정말 그쵸, 대세잖아요. 대세죠. 근데 현대가 약점이 그거죠. 그쵸. 픽업 트럭이 거의 없기 우리나라에 때문에. 사실 거의 예, 없으니까. 한국 모델이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GM은 또 그걸 잘하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 약점을 일단 보완할 수 있고 GM의 약점은 하이브리드 카가 없어요. 이게 최대 단점이거든요. 네. 지금 하이브리드 카가 대세인데 그 약점을 현대차가 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하면 약간의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현대차 그룹이나 아니면 현대차에 공급하는 부품사가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GM에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이 부품사한테 더 좋은 효과가 예를 들면 있잖아요. 어디 뭐 현대모비스나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네.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품사들한테 뭐 현대차 그룹에 현대위아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고 또 현대오토에버도 아, 뭐 그쵸. 자율주행 현대오토에버. 쪽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대차에 많이 납품하는 여러 이제 다른 중소형 밴더들. 예,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쪽에 좀 오히려 더 좋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진짜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선주 같은 것들도 네, 다 많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전망이 좀 밝게 일단 봐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없는 이제 거죠. 정말 큰 변화잖아요. 지금 뭔가 큰 변화 속에서 현대차는 어쨌든 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미국 하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들이 좀 무더기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생물보안법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네. 했었고 또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 그다음에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어떤 법들인지 좀 보고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는 호재라고 읽는 거가 일반적이죠. 네, 뭐 굉장히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이제 경쟁자가 돼버렸어요. 같이 똑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서 근데 오히려 너무 싸게 만드니까 우리 이제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많은데 근데 미국 시장 내에서만큼은 이제 미국이 규제를 해서 네. 중국이 함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가 공세를 못하게 막겠다. 이런 거고. 근데 여기에 기반은 뭐냐면 중국이 뭐 아까 그 생물보안법이나 드론 대응법 이런 것들이 미국의 데이터를 가져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물보안법 통해서 미국의 그 미국인들의 생체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걸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내니까 미국 입장에선 그게 부담스럽고 중국의 드론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드론이 전 세계 1등인데 드론이 촬영한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팔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되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모든 게 다 안보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민감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그 배터리 의존도도 감소하겠다. 이게 뭐냐면 2027년 10월부터 국토안보부가 승인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그런 회사가 있으면 중국산 배터리 구입에 이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거 이제 막아버리는 법이죠. 그래서 CATL 같은 대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목을 했고 또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촬영하는 시간에 아까 속보를 잠깐 봤는데 이거랑 또 별개로 중국의 배터리 기술이나 중국의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네.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제 전기차에 보조금 못 받게 하겠다. 그런 법안도 통과가 된 것 같더라고요, 가결이.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중국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계속 이제 강화되는데 이게 일회성이 절대 아니잖아요. 뭐 이게 트럼프가 된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규제는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뭐 배터리라든가 한국의 바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체들한테는 저는 호재라고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이런 호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룰루랄라 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 기업들은 자구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것도 맞다고 그러니까 그런 보세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장만큼은 이제 보호가 되니까 우리는 괜찮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시장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딱히 중국 견제 안 하잖아요. 안 그러니까 하니까. 폭스바겐이 힘든 거죠. 규제를 딱히 안 하고 이제 관세 부과한다고 했지만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데로 밀어내기 수출을 해요. 이제 중국에서 안 팔리잖아요, 물건들이. 그럼 중국 브랜드도 안 팔리니까 어디다 파냐면 동남아, 유럽, 남미에 밀어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같이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으면 힘들죠. 근데 그런 피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멕시코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기 네, 검토 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저가 공세하니까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 견제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제조업체한테 또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만큼의 그런 강한 규제가 일어나긴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그런 좀 약간의 공급 과잉 우려는 네네. 또 당연히 또 약간의
그 우리가 어둡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자, 네,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 16 이게 공개됐는데 좀 반응이 예상보다 썰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 주가도 뭐 별로 좋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제일 지금 관심은 애플이 폴더블 폰 개발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거를 이게 정말 공식화가 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맞다면은 수혜주들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애플 뭐 아이폰은 16은 공개는 됐는데 그 AI 기능은 업데이트를 따로 해준다고 하니까 좀 늦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과 유럽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은 내년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애플 아이폰 16이 AI 기능만으로 뭔가 좀 뭘 어필해서 많이 팔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을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선 이거는 애플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한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그 베트남에 있는데 네. 베트남에서 협력해서 협의회를 열었나 봐요. 근데 거기 이제 협력 회사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만드는 그런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겠죠. 근데 거기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26년, 27년 공급을 목표로 애플 폴더블 사업을 준비하라고 요청을 했대요. 이 얘기 뭐죠? 그러면 애플이 지금 폴더블 이미 주문을 삼성한테 줬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예, 디스플레이를 줬다는 얘기니까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 이걸 전달을 해서 이 주요 소부장 업체들이 이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26년이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2년도 아니죠. 1년 안에 준비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애플은 진출을 한다는 게 뭐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사실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 폰은 예상보단 많이 안 팔려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폴더 부분 가지고 쓸 수 있는 효용이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대했던 만큼의 반응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이 참여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폴더블 폰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애플의 참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으로는 덕산 네오룩스, 뭐 KH바텍, 파이넴텍, 세경 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이 좀 관련은 돼 있으니까 한번 이런 기사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을 종종 들어봤던 네. 기업들이네요. 자, 그다음에 미국 대선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네, 이게 또 첫 TV 토론이 있었고 이게 이제 뭐 단판 승부로 끝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시장은 정말 해리스 관련주에 반응을 했거든요.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또 2차 전지주라서 도대체 해리스의 친환경 정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거의 계승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8월 19일 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할 때 미국 민주당 정강을 채택을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4장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독립 확보 여기에 이제 친환경 정책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2030년까지 청정 에너지 생산을 지금보다 3배로 늘리고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랑 완전 반대죠. 석유 기업들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정책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을 좀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서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좀 언급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송전선도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전력망 구성품 제조에 대한 투자도 장려를 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2050년까지 이제 운송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수립을 했기 때문에 해리스가 된다면 이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괜히 오른 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명확하게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해리스에 이렇게 2차 전지는 환호를 하고 있고 만약에 또 트럼프가 우세하면 또 반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과 암은 좀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정책은 명확합니다.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좀 낮춰서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 근데 트럼프는 정반대예요. 화석 연료로 에너지 자립을 오히려 해서 진짜 정반대네요. 셰일 오일이나 이런 거 많이 캐가지고 유가 떨어뜨리겠다. 이게 목표고 해리스는 반대로 신재생으로 그걸 하겠다. 그래서 이런 지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해리스가 된다면 뭐 전기차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국내에 관련한 질문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게 다음 달에 울산에 부유식 해상 프로젝트 입찰 이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건 풍력주 관련이잖아요. 이 네네. 관심을 좀 그동안 부진했는데 가져봐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진행은 좀 더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드디어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울산에 있는 건데요. 요걸 이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여기 참여할 업체들이 먼저 일단은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한 5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일단 평가는 다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 업체들이 입찰을 하겠죠. 이제 그 중에 선정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부유식과 고정식이 있어요. 고정식은 이제 바닷가 연안 쪽에다가 뭐 여러분들도 아마 바다에 이렇게 해상풍력 이렇게 서 설치된 거 있는 보셨을 네, 거예요. 풍차. 근데 그거는 고정식인 경우가 많고 좀 먼 바다 있죠. 이것도 뭐냐면 울산에서 한 60km 떨어진 그 바다에다가 꽤 머네요. 이제 약간 배처럼 둥둥 떠다니게 네, 만든 거예요. 그냥 부유하는. 네, 부유하게. 그래서 밑에 이제 줄 같은 걸 걸어놓고 하는 건데 이게 좋은 점이 바람이 세게 불어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져도 일어나요.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근데 물론 이제 고정은 해놔야 되겠죠. 이게 너무 막 휘청이면 안 그쵸. 되니까. 근데 어쨌든 안정성이 좀 뛰어나고 그리고 육지에서 멀수록 바닷바람이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훨씬 효율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육지 근처에다 이걸 하면요 어민들과의 좀 다툼도 있어요. 어민분들이 이제 생계활동 하시는데 네.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제한적이고 다만 이제 먼 데다 설치해야 되니까 좀 생산 단가가 좀 비싸다라는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에 들어가는데 이게 26년까지 총 3, 4회 정도 입찰을 실시하는데 16년. 이게 사업비가 꽤 큽니다. 네. 24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하니까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밸류체인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사님. 그 원전 얘기도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게 뭐 미국이 목리를 부려가지고 좀 그런다 했다, 조금 멈칫하는 듯 했다가 또 이제 우리가 나서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부분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때 이제 그 후로 기사를 보니까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협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좀 껴달라. 일부 물량을 좀 주라. 우리도 껴줘. 예, 옛날 아랍에미리트 수주할 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근데 그때랑은 다른 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원전이 대부분 다 원천 기술을 이제 미국에서 받긴 했지만 네. 다 국산화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문제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그때보다 훨씬 아랍에미리트보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산 기술이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자꾸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한국 정부도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는 웨스팅하우스에 좀 일부 물량을 좀 주는 쪽으로 협상을 좀 하려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우리 기업이 또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만 잘 마무리된다면 오히려 체코 원전 리스크는 또 해소가 되는 거니까 긍정적인데 다만 웨스팅하우스랑 어떻게 논의를 할지 아직 알려진 건 없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는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사님께서 선정한 보고서 일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지수 임도영 연구원님이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자료를 쓰셨고요. 관심 많아요. 모두가 기다린 마법의 약이다. 제목이. 위고비도 네. 곧 이제. 네,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그러니까요. 되죠. 네. 근데 비만은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뭐 고혈압 이렇게 각종 합병증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질병으로 이제 요즘에 많이들 인식들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제2형 당뇨 환자의 80에서 90%가 비만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병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2020년 글로벌 전체 성인 중에 비만하고 과체중이라고 그러죠. 이거 합쳤더니 전 세계 이게 환자가 13억 9천만 명이나 된대요. 그 정도로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 성인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옛날에는 비만 치료제가 예전에는요 식욕 억제제를 먹거나 지방 흡수 억제제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컸거든요. 네.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싹센다라는 이제 제품이 맞아요. 나온 게 있어요. 있었죠. 예,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사 맞는 거. 예, 이게 GLP-1이라고 하는데 이 GLP-1이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소장에서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게 분비가 되면은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포만감 같은 거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덜 먹게 되는 거죠, 점점.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자극시키는 건데 또 그 인슐린 분비 증가와 더불어서 글루카곤이라고 있거든요. 글루카곤이 또 혈당을 높여요. 이것도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GLP-1 이 주사제를 맞게 되면 이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예, 잘 안 먹게 되는. 안 먹어서 예, 빠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게 싹센다가 이걸 만들어서 그때 이제 임상도 해봤더니 체중 감소 효과가 9.2%. 단점이 하나 있어요. 매일 주사를 좀 놔야 돼요. 이게 좀 이제 힘든 거죠. 매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21년도에 나온 게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입니다. 위고비. 이게 효능도 더 좋아요. 14.9% 체중 감소 효과 있는데 방광기를 늘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주사를.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으니까 매일 맞는 것보다 당연히 그렇죠. 낫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온 지 2년 만에 매출액이 이제 5조를 돌파해 그리고 버렸습니다. 뭐 그거를 맞으면 다른 것도 좋아진다고 예, 이런 맞아요. 보고들도 뭐 있고.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요새는 치매까지도 뭐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좋은 작용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도 임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확장이 좀 되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됩니다. 다만 유일한 단점이 공급이 잘 안 돼요. 이걸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만들어주는 그 CDMO라 그러죠. 네, 네. 여기가 이걸 만드는 게 되게 쉽지가 않나 봐요. 이걸 이제 그 합성해서 만드는 게. 그래서 그게 공급이 좀 잘 안 되는 게 유일한 좀 단점이지만 어쨌든 시장은 커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든 이걸 맞는 사람이 좀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기를 늘려야 된대요. 그거를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레 이런 기업들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러니까 주사가 이게 투입이 됐을 때 약효가 네. 오래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좀 갖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국내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 아마 한미약품은 2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그래서 한국에서 한미약품이 있고 탑픽으로 한미약품을 꼽아주셨고 네. 관련 기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벤티지렉과 그 다음에 펩트론? 여기는 D&D 파마텍이라는 또 기술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관심 종목으로 D&D 파마텍이요. 꼽아주셨으니까 이런 기업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은 명절 연휴에 좀 먹을 걱정 없이 많이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명절을 앞둔 또 주말에 저희가 염블리의 비밀노트 이사님 덕분에 잘 열어봤고요. 그야말로 뭐 어려운 장이지만 어쨌든 중추가절이라고 또 한가위에 보름달 보고 소원도 비시고 그래서 이렇게 재충전해 가시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명절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